저는 김선영입니다. 올해 66이죠. 35년을 교단에 섰고 이제는 조용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예요. 처음엔 적막함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럴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죠. 요즘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벽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날따라 잠이 깊었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며칠 전부터 큰딸 은희와 사위가 자주 들락날락했거든요. 집 정리를 도와준다며 이것저것 만지고 다녔죠. 똑똑똑.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이 새벽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겠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죠. 조심스럽지만 급박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 노인에게 새벽 방문객이란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을 때 안도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정민우입니다. 민우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는 제가 10년 전쯤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공부는 못했지만 정의감 하나만큼은 반에서 제일 강했던 아이죠. 졸업 후 기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왜 여기 온 걸까요? 문을 열자 땀에 젖은 얼굴에 민우가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려온 것 같았죠. 선생님, 지금 당장 집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우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장난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러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나가셔야 합니다. 제 차가 밖에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화가 났다고 해야 맞겠네요. 새벽에 찾아와서 집을 나가라니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하지만 민우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다급해 보였죠. 적어도 이유는 말해줘야 하지 않겠니? 선생님께서 위험합니다. 제발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위험하다고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위험이죠? 누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요? 민우는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옷이라도 챙겨야죠. 그것도 안 돼요. 지금 당장이요. 결국 저는 잠옷 차림에 겉옷 하나만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었어요. 민우가 제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갔죠. 저는 숨이 찼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에 타자마자 민우가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죠. 제가 3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고요했죠. 민우야, 대체 무슨 일이니? 선생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설명드릴게요. 민우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달렸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췄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20분쯤 달리더니 한 찜질방 앞에 차를 세웠어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죠.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방을 잡을게요. 저는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곳이었죠.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멀리 온 걸까요? 민우가 돌아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찜질방 로비는 한산했어요.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었죠. 우리는 작은 수면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우가 생수를 건네줬죠. 저는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야? 민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집에 누군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니,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선생님 집 근처를 지켰어요. 취재 때문이었습니다. 취재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민우가 왜 제 집 근처에서 취재를 하죠? 저는 요즘 노인 재산 갈취 사건을 추적하고 있어요. 가족이 노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죠. 가족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선생님,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요. 민우는 말을 이었어요. 그날 민우는 다른 사건 취재차 동네 카페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더군요. 바로 제 큰딸 은희의 목소리였대요. 민우는 예전에 학부모 상담 때 몇 번 봐서 얼굴을 알고 있었죠. 은희 씨가 남편분과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집을 빨리 처분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은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위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라니, 자연스럽게 해결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죠? 내 딸이,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는 처음엔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새벽 사위분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요. 뭘 들고 있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가스 관련 도구 같았습니다. 가스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가스 누출 사고를 위장하려고 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선생님을 깨운 겁니다.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죠. 내 딸이, 그리고 사위가 날 죽이려고 했다고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민우가 뭔가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은희와 사위가 유난히 자주 집에 왔던 것, 집 구조를 살피듯 여기저기 둘러보던 모습, 그리고 얼마 전 은희가 물었던 말. 엄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셨어요? 그때 저는 농담으로 받아넘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무너질 순 없었죠. 증거가 있니?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뒀거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가르치며 살았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라고 아이들한테 말했죠. 그런 제가 지금 내 딸한테 배신당했다는 걸 믿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제가 성급했을 수도 있고요. 민우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우는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그랬죠.
정의롭고 솔직한 아이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됐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저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을 믿었는데, 아니 믿고 싶었는데 배신당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은희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가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여기서 쉬세요. 제가 상황을 확인하고 올게요.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니?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민우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적막했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희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죠? 내가 날 죽이려고 했냐고 물어봐야 하나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생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사위가 제 집 보일러실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나가면서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장면까지. 가스밸브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막으려고 창문을 거의 닫아뒀어요. 선생님이 집에 계셨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그 집에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쯤 저승길이었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내 사위가, 내 딸의 남편이 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아니, 은희도 알고 있었겠죠. 둘이 짜고 한 일일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건 내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평생 아이들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교사였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 가르침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새벽 햇살이 찜질방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진실과 맞서야 하는 긴 싸움이 시작된 거죠. 경찰서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제대로 쥘 수가 없더군요. 피해자분, 괜찮으세요? 젊은 형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만 어쩌겠어요. 버텨야죠. 영상 자료는 확보됐고요.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가스밸브가 조작된 흔적이 명확해요. 형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완전히 떴더군요. 아침 8시쯤 됐을 겁니다. 용의자들을 소환하겠습니다. 따님과 사위분 말이죠. 따님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내 딸, 내가 낳은 딸이 용의자가 됐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민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게 제 잘못 아닌가요? 경찰서를 나와 민우의 차에 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집에는 돌아갈 수 없었죠. 가스는 차단됐지만 그 집에 다시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 원룸에 가시죠. 좁긴 하지만 당분간 계셔도 돼요. 미안하구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중학교 때 저 기억나세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도 못 낼 뻔했잖아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민우네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셨죠.
어머니는 병원 청소 일을 하셨고요. 민우는 공부보다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더 썼던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몰래 도와주셨잖아요. 급식비도 내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그건 선생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어. 저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기자가 됐습니다. 민우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했던 작은 일들을 이렇게 기억해주는 제자가 있다니. 반면에 내 친딸은 날 죽이려고 했죠. 민우의 원룸은 정말 좁았습니다. 오피스텔 투룸이었는데 한 칸은 작업실처럼 꾸며놨더군요. 노트북과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침대 쓰세요. 저는 소파에서 잘게요. 그럴 순 없지. 내가 소파에서 잠아. 결국 신랑이 끝에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어요. 한숨도 못 잤거든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은희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신나하던 모습. 중학생 때는 사춘기라며 제 말에 반항하기도 했죠. 고등학생 때는 대학 가겠다며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렇게 예뻤어요. 행복해 보였죠.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놓친 순간이 있었나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희였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짜 걱정하는 걸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요? 경찰한테 연락 왔는데 엄마가 신고를 했다고. 은희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엄마, 오해예요. 저는 오해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스밸브를 만진 게 오해니? 창문을 닫은 게 오해니? 그게 아니라 은희가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을 찾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로 나와. 할 말이 있으면 거기서 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민우가 방문을 노크했어요. 선생님, 물 드릴까요? 고맙구나. 물을 마시니 목이 좀 풀렸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따님한테 전화 오셨죠? 어떻게 알았니? 표정 보면 알아요. 선생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요. 맞아요. 이건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후 2시쯤 민우가 또 나갔습니다. 취재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더군요.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둘째 딸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은희와 달리 차분한 성격이에요. 말도 많지 않고 조용하죠. 엄마, 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 정말이에요? 언니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은지의 목소리에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 말도 안 돼요. 언니가 왜 그런 짓을. 너는 모르는 게 나아.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어요. 은지한테는 물어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은지야, 혹시 언니가 최근에 돈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얘기 들었니? 그게 은지가 망설이더군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언니 남편이 사업 실패했대요.
빚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빚이라고요. 저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돈 때문이었군요. 내 목숨의 값이 돈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됐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몇 억 정도 된다고. 몇 억이요. 큰 돈이긴 하지만 날 죽여야 할 만큼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돈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할 순 없습니다. 엄마, 언니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은지가 울먹였어요.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죠.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단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사위가 빚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은희도 말하지 않았죠.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제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돈을 달라는 말 대신 날 죽이려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민우가 돌아왔어요. 손에 치킨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 뭐라도 드셔야죠. 고맙구나. 근데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드셔야 해요. 힘을 내셔야 싸울 수 있어요. 싸운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평생 싸우지 않고 살았어요. 아이들한테도 싸우지 말라고 가르쳤죠. 그런 제가 지금 내 딸과 싸워야 한다니. 치킨을 한 조각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선생님, 내일 경찰서에서 대질 조사가 있어요. 알아. 각오하셔야 합니다. 따님이 부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끝까지 발뺌할 겁니다. 사위한테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죠.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죠. 민우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불편한 자세였는데도 골아떨어져 있더군요. 저는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는 걸까요? 제자라는 이유만으로요? 아니면 기자로서 정의감 때문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 겁니다. 민우는 착한 아이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민우가 빌려준 티셔츠와 바지였죠. 너무 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저는 긴장했어요. 은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은희와 사위를 봤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사위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어머님, 사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보일러 점검을 하려고. 점검을 새벽에 해? 몰래 들어와서?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도 놀랄 만큼 냉정했죠. 그게 경찰 조사에서 얘기해. 나한테 변명하지 마. 은희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제 말에 은희가 움찔했어요. 저는 등을 돌렸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피해자분, 평소 따님과 사이가 어떠셨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자주 연락했고 가끔 만나기도 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 때문이겠죠. 제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은희와 사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형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사위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따님은, 은희는요? 공범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은희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영리한 아이니까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 얘기해요. 할 말 없어. 제발이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주기로 했죠. 말해봐.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희의 눈을 보면 알아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거짓말하는 눈빛은 금방 보입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아니, 같이 계획했겠지. 아니에요. 정말 몰랐다니까요. 은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 말에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었죠. 민우의 차에 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선생님, 집에 가실래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모르겠어. 어디든 상관없어. 민우는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김선영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 박준혁입니다. 제가 선생님 사건을 맡고 싶은데요. 변호사라고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제대로 대응하셔야 해요. 왜 저를 도우려고 하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 악몽이 끝나길 바랐죠. 하지만 이건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현실과 맞서야 했습니다. 변호사 박준혁을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했죠. 벽에는 여러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박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먼저 사건 전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민우가 미리 보내준 자료들이었습니다. 영상, 통화 기록, 현장 사진까지. 증거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따님이죠. 은희 말인가요? 네. 사위부는 구속될 겁니다. 현행 범이니까요. 하지만 따님은 직접적인 증거가 약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영리했거든요.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공범이라는 건 확실해요. 민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명해야 해요. 박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선생님, 따님과 통화 내용 기억나시죠?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다급했지만 거짓된 목소리였죠. 카페에서 나눈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민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몰래 녹음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거면 됩니다.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해.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 사위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차라리 뭐, 사고라도 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잖아. 그럼 빚도 갚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만데. 은희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거부하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민하는 듯 했죠. 생각해봐.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야. 그래도 그렇지. 집도 팔고 보험금도 받으면 우리 인생 펼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흔적 남기면 안 돼. 은희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내 딸이, 내가 낳은 딸이 그런 말을 했다니. 이걸로 공범 입증이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민우가 옆에 있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죠. 선생님, 밥 먹으러 갈까요? 응.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하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선생님, 드셔야죠. 민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 내가 뭔가 잘못했어. 은희를 그렇게 키운 게 내 책임이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저는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따님이 잘못된 거예요. 고맙구나. 하지만 엄마로서는 실패한 것 같아.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추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엄마, 언니 만나봤어요. 그래. 언니가 울고 있었어요. 정말 후회한대요. 후회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요? 언니도 힘들었나 봐요. 은지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죄는 갚아야 해. 그게 무슨, 법은 법이야.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도 이해 못하겠죠. 언니를 감싸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민우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죠. 밖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빴죠.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취재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은희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5살 때였나 유치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울면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왜 싸웠어? 친구가 제 크레파스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때렸니? 아니요. 그냥 돌려달라고 했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폭력을 쓰지 않았죠. 말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사람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중학교 때였나 은희가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기뻐하면서 달려왔죠. 엄마, 제가 1등 했어요. 잘했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은희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노력파였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곤 했죠. 고등학교 때는 서울대를 목표로 했어요.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죠. 그때 은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다른 애들은 다 붙었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은희가 울었습니다. 저는 안아줬죠. 괜찮아.
내 인생은 대학이 전부가 아니야. 결국 은희는 지방 국립대에 갔어요. 실망했지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죠. 사위를 만난 건 회사에서였어요. 은희보다 5살 많았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죠. 어머님, 은희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사위를 신뢰했죠. 결혼 후 몇 년간은 괜찮았습니다. 가끔 연락하고 만났어요. 명절에는 함께 식사했죠. 하지만 작년부터 달라졌어요. 은희가 자주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런가 보구나. 혹시 파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그래도 나중에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은희가 제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 몇 달 전에는 보험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보험 가입하셨어요? 응, 옛날에 들어놨지. 수익자가 누구예요? 너희 자매야. 은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지난달에는 이런 말을 했죠. 엄마, 혹시 유언장 써두셨어요? 아니, 그런 거 안 썼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은희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를 없애기 위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은희가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아이였던 겁니다. 제가 몰랐던 거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싶어 합니다. 나쁜 면은 보지 않으려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은희의 어두운 면을 외면했습니다. 민우가 돌아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옷 좀 샀어요. 계속 제 옷만 입으실 순 없잖아요. 미안하구나. 내가 돈을 줄게. 괜찮아요. 선물이에요. 민우는 착했습니다. 제 친딸보다 더 잘해줬죠. 민우야, 고맙다. 뭐가요? 이렇게 도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제자였어요. 제가 가르친 가치를 실천하고 있었죠. 은희는 어땠나요? 저한테서 뭘 배웠나요? 정직? 성실? 그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재판 준비를 해야 했죠.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에서 제 진술이 중요하다고,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감정을 배제할 수 있겠어요? 내 딸이 날 죽이려고 한 일인데. 핸드폰을 켰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은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죠. 돌잔치 때 한복 입은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웃고 있는 얼굴, 중학교 졸업식 때 꽃다발을 든 모습.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죠. 새벽 4시쯤 됐을 겁니다. 밖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민우가 사준 옷이었죠.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싸울 힘이 남아 있었죠.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아침 먹으러 나갈까요? 그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국밥이었어요.
뜨거웠죠. 한 숟가락 떠먹으니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박 변호사님 만나야 해요. 알아. 10시에 사무실로 가기로 했지. 긴장되시죠? 응. 하지만 해야 해.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재판 전 미팅입니다. 검사님도 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1시간쯤 지나 검사가 도착했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김선영 선생님이시죠? 저는 담당 검사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검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이번 사건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친족이 존속을 살해하려 한 것이니까요. 네.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위는 확실히 처벌받을 겁니다. 문제는 따님인데요. 또 은희 얘기였습니다. 모두가 은희를 걱정했어요. 따님의 공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민우가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이 검사가 들었어요. 표정이 굳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모죄로 기소하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은희도 처벌받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재판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준비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팅이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선생님, 잘하셨어요. 고맙구나, 민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계속될 거예요. 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겨낼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평생 교사로 살았던 제가 마지막까지 바르게 살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으니까요.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우의 원룸 창가에 앉아 밤거리를 내려다봤죠.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기억을 더듬어 봐야 했어요. 은희의 행동 중에서 이상했던 점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작년 여름이 떠올랐어요. 은희가 갑자기 찾아왔었죠. 엄마,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아니, 귀찮아서 안 받았어.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그때는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엄마 건강을 챙기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다른 의도였어요.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던 거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 은희가 물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다 정상이래. 혈압은요? 당뇨는요? 없대. 건강하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은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한 것처럼 보였죠. 그때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가을쯤이었나 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아. 익숙해졌어. 요양원 구경이라도 가보실래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대요. 난 여기서 살 거야.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집요했어요. 요양원 얘기를 계속했죠. 저는 귀찮아서 대충 넘겼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팸플릿을 가져왔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죠.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가볼래요? 싫어. 엄마, 내가 싫다잖아. 왜 자꾸 그러니? 은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았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면 같았죠.
겨울에는 보험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보험료 많이 나가요? 그럭저럭.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혹시 불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고. 저는 보험 증서를 줬어요. 은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 부분을 오래 봤죠. 수익자가 저랑 은지로 돼 있네요. 당연하지. 너희 말고 누구겠니? 금액이 꽤 되는데요. 그래. 저는 관심 없었어요. 보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어준 거였습니다. 얼마인지도 정확히 몰랐죠. 은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정도면 상당하네요. 그때 은희의 눈빛을 봤습니다. 탐욕스러웠어요. 돈을 세는 눈빛이었죠. 저는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곧 잊었어요. 설마 했으니까요. 올해 초였습니다. 은희가 사위와 함께 왔어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위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선물도 가져왔죠. 홍삼이었어요. 이거 비싼 건데 괜찮니? 어머님 건강이 최고죠. 그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사위가 유난히 친절했어요. 술을 따라주고 안부를 물었죠.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익숙해. 저희가 자주 와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 사위가 미안해했어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죠. 밥을 먹고 은희가 설거지를 했어요. 사위는 저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 관리 힘드시죠? 괜찮아.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구나. 그때 사위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마치 감정하듯이 살폈죠. 이 집 오래 사셨죠? 30년 됐어.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을 텐데요. 그런가 보구나. 사위가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어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죠. 2월쯤 은희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서 같이 살래요? 뭐?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하잖아요. 난 여기가 좋아. 엄마 집은 전세 놓고요. 그 돈으로 저희 집 넓히면 되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제 집을 처분하려는 거였어요. 싫어.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왜 그러세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잖아요. 내가 싫다고 했잖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희가 놀랐죠. 알았어요. 엄마 고집 세시니까. 은희는 돌아갔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갔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계획이 바뀐 게 설득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3월에 은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했죠. 괜찮아.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오버했어요. 다시 착한 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짜였어요. 연기였죠. 그 후로 은희는 자주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어요. 엄마, 청소할게요. 괜찮아. 내가 하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은희는 집 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보일러실도 들어가고 창문도 닦았죠. 지금 생각해보니 집 구조를 파악하려던 거였어요. 4월에는 가스레인지를 점검한다며 기사를 불렀습니다. 엄마, 오래됐으니까 점검 받으세요. 꼭 해야 하나? 안전이 중요하죠. 기사가 와서 확인했어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계속 가스 얘기를 했죠. 엄마, 가스 조심하세요. 노인 사고 중에 가스 사고가 많대요. 알았어. 창문도 꼭 열어놓으세요. 환기 중요해요.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가스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5월에는 보험 갱신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보험 만기 다가오는 거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은희가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내용을 확인했죠. 이 보험은 계속 유지하셔야 해요. 왜? 혜택이 좋아요.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컸던 거예요. 6월쯤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은희 없이 혼자요. 어머님, 오래간만이에요. 그러게. 무슨 일이니?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사위는 1시간쯤 있다 갔어요. 그동안 뭘 했을까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를 했을 거예요. 7월에 은희가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제가 스페어키 하나 갖고 있을게요. 왜? 엄마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문 열고 들어가야죠. 그래도 엄마 제발요. 안심하고 싶어요. 결국 줬습니다. 열쇠를. 그게 실수였어요. 8월부터 은희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왔죠. 엄마, 요즘 바빠서요. 괜찮아. 내일이 중요하지. 사실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거였어요. 나중에 의심받지 않으려고요. 9월에 은희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잠 잘 주무세요? 그럭저럭. 수면제 같은 거 드세요? 아니. 그럼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구해드릴게요. 왜 수면제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10월이 되자 은희와 사위가 함께 왔어요. 어머님, 곧 날씨 추워지는데 보일러 점검하셨어요? 아직. 저희가 해드릴게요. 사위가 보일러실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있었어요. 뭘 하는지 물어봤죠. 점검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와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만졌을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민우가 구해준 그날.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1년 넘게 계획했던 겁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안 주무세요? 응. 정리하고 있어. 뭐요? 은희가 했던 일들. 재판에 필요할 것 같아서. 민우가 노트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죠. 이 정도면 계획적 범행이 확실하네요. 그렇지? 이걸 검사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무실로 갔죠. 노트를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거 대단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노트를 복사했습니다. 검사에게도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형량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야죠. 저는 담담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이 검사를 만났습니다. 노트를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오래 계획했다니. 네. 1년 넘었어요. 악질적이네요. 이건 단순 충동범이 아니에요. 알아요. 재판에서 이 내용 진술하셔야 합니다. 그럴게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할 거니까요. 저녁에 은지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재판이죠? 응. 저도 가도 돼요? 왜?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오렴. 엄마도 내가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 네, 엄마.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깨끗한 밤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은희의 죄가, 사위의 악행이, 그리고 제 고통도.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교사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설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평생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끝까지 바르게 살 겁니다. 저는 옷을 꺼내 다렸습니다. 내일 입을 옷이에요. 단정하게 보여야 했죠. 재판정은 진실이 밝혀지는 곳이니까요. 민우가 말했어요. 선생님, 내일 잘하실 거예요. 고맙구나.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응, 내가 있어서 든든해. 그날 밤 저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꿈을 꿨습니다. 교단에 서 있는 꿈이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민우처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재판날이 왔어요.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6시에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우중충한 날씨였습니다. 민우가 아침을 준비해줬어요. 토스트와 우유였죠.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선생님, 조금이라도 드세요. 고맙구나.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씹어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야 했죠.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민우가 운전했죠. 비가 와서 길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긴장되시죠? 많이.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이 오르시니까. 옳다는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걸 증명하면 됐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위압적으로 느껴졌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로비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긴장 푸세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사도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 명이 앉아 있었죠. 은지가 보였어요. 제 쪽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가볍게 손을 들었죠. 그리고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사위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죠. 은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중년의 남자 판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죄, 공모죄, 무거운 죄명들이었어요. 피고인 이진수는 장모인 김선영 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가스밸브를 조작해 사망사고로 위장하려 했죠.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피고인 김은희는 남편과 공모했습니다. 1년 이상 계획적으로 준비했죠. 은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왔어요. 사위가 보일러실에서 뭔가를 만지는 장면이었죠. 명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들렸어요. 은지가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녹음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죠. 어차피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래도 그렇지. 집도 팔고 보험금도 받으면. 알았어. 하지만 흔적 남기면 안 돼. 은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인정하십니까? 사위가 먼저 대답했어요. 일부만 인정합니다. 저는 보일러를 점검하려던 것뿐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뻔한 변명이었죠. 그럼 왜 새벽에 몰래 들어갔습니까? 그건 어머님께서 혼자 계셔서 놀라실까봐. 창문을 닫은 이유는요? 환기를 하려고. 말이 안 됐습니다.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판사가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은희, 당신은요? 은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몰랐습니다. 이 녹음은 뭡니까?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진짜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1년 넘게 준비한 흔적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은희가 소리쳤어요. 울먹였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 노트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께서 정리하신 자료입니다. 피고인 김은희의 행동 패턴이 기록돼 있죠. 판사가 노트를 훑어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건강검진, 요양원, 보험, 가스. 체계적이군요. 네, 판사님. 계획적 범행입니다. 검사가 덧붙였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과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그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돈 때문이었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판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피해자 김선영 씨, 증인석에 나오십시오. 저는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죠. 선서를 했습니다. 손을 들고 맹세했어요. 진실만 말하겠다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따님의 행동에 의심이 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요. 건강검진을 권할 때, 결과를 물어볼 때 표정이 이상했어요. 실망한 것처럼 보였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건강하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은요? 집요하게 권했어요. 제가 싫다고 해도 계속 얘기했죠. 보험은요? 수익자와 금액을 확인했어요. 그때 눈빛이 탐욕스러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믿었어요. 사랑했죠. 하지만 딸은 저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은희가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따님을 용서하실 겁니까? 저는 은희를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죠. 한때는 사랑스러웠던 내 딸. 용서는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법의 몫이죠.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서하십니까? 아니요.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은희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리로 돌아갔죠. 사위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아셨습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말을 했으면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세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왜 저한테 묻는 거죠? 변호사가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기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위가 당황했어요. 변호사도 어쩔 수 없었죠. 은희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피고인 김은희는 평소 효녀였습니다.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몇 명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은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은희는 착한 친구예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맞아요. 항상 어머니 얘기를 했죠.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사랑한다면서 죽이려고 했죠. 증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4시간이 넘게 진행됐죠. 휴정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은지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응, 힘드시죠? 괜찮아. 엄마, 저도 힘들어요. 언니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가 않아요. 은지가 울었습니다. 저는 은지를 안아줬어요. 울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되다니. 다 지나갈 거야.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물 드릴까요? 고맙구나. 물을 마시니 목이 좀 풀렸어요. 숨을 돌릴 수 있었죠. 박 변호사가 왔습니다. 선생님,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판사가 최종 진술 기회를 줬어요. 사위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님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변명이었죠. 판사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은희의 차례였어요. 은희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말 후회해요. 은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법정에서 절을 했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은희를 똑바로 봤어요. 은희야, 엄마,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지. 저도요, 엄마. 하지만 너는 날 배신했어.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고 했지.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죄를 지었어.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사로 살았어. 아이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지. 그런데 내 딸이 이런 짓을 하다니. 엄마, 너는 벌을 받아야 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희가 주저앉았어요. 울음소리만 들렸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변론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끝났구나. 아직 선고가 남았어요. 그래도 제일 힘든 건 넘긴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접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쳐서 기뻐하는 것 같았죠. 저도 곧 개일까요? 이 어두운 날들이 지나갈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죠. 꿈속에서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직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선고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조용히 보냈어요. 민우의 원룸에서 책을 읽고 창밖을 바라봤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5년 전에 가르치셨던 박수진입니다. 수진이라고요? 기억났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밝은 아이였죠. 수진이구나. 그래, 잘 지내니?
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소식을 들었어요. 민우한테서요. 그랬구나. 선생님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모였거든요. 고맙구나. 하지만 괜찮아.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수지는 제자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10여 명이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하더군요. 다들 선생님 걱정하고 있어요. 한번 만나면 안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자들을 볼 얼굴이 있을까요? 딸한테 배신당한 사람이. 수진아, 나 지금 상태가. 선생님, 제발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카페에서요. 그날이 왔어요. 저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죠. 민우가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선생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맙구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12명쯤 됐죠. 선생님,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인사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악수했어요. 얼굴이 다 어른이 됐더군요. 선생님,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앉았어요. 모두 저를 보고 있었죠.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힘들었어. 저희가 들었어요. 따님께서, 응, 알고 있구나. 제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안쓰러워하는 게 느껴졌죠. 선생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고맙구나.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왕따 당했던 김태양이에요. 물론 기억하지. 태양이는 왜소했어요. 키가 작아서 놀림받았죠. 그때 제가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선생님이 저 구해주셨어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구나. 그 말씀 덕분에 살았어요.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태양이가 웃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죠. 다른 제자도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연주예요. 부모님 이혼하셨을 때 선생님이 많이 위로해 주셨죠. 그래, 기억나. 그때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 방황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 버팀목이었어요. 하나둘 제자들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도와줬던 일들이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했던 일들인데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선생님, 저 최지훈이에요. 가난해서 급식비 못 낼 뻔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공부 포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대학 갔어요. 선생님이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내렸죠. 왜 우세요, 선생님? 아니야. 그냥 너희가 고마워서 저희가 고마운 거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인생의 은인이세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훌륭하다니, 제 딸도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인데. 선생님, 따님 일로 자책하지 마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따님의 선택이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봐요.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저를 위로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진짜 자식들이에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크게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제자들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저를 기억해 주다니.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래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의 근황을 들었어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었죠. 헤어질 때 수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뭐니? 저희가 모았어요. 선생님 도우려고요.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선생님, 제발이요. 저희 마음이에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고맙구나. 잘 쓸게. 선생님, 자주 연락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그럴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선생님, 좋은 제자들 두셨네요. 그래. 복 받은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꽤 큰 돈이었죠. 제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은희는 절 배신했지만 제자들은 저를 사랑해줬어요. 선고일이 왔습니다. 다시 법정에 섰죠. 제자 몇 명이 방청석에 와 있었어요. 저를 응원하러 온 거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선고가 시작됐어요. 피고인 이진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사위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피고인 김은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은희는 감옥에 안 가는 거였어요. 다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판사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김은희는 공모했으나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은희가 벌을 받긴 했지만 가볍게 느껴졌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뭐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은희가 절했어요. 깊게 절했죠. 난 너를 용서 안 해. 알아요. 하지만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그래야지.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은지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지. 혼자요? 응. 내 집이니까. 저랑 같이 살아요. 아니야. 너는 내 삶을 살아. 하지만, 은지야,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저는 은지를 안아줬어요. 둘째 딸은 착했습니다. 걱정해줬죠. 이틀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낯설게 느껴졌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청소를 시작했죠. 하루 종일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닦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저녁이 됐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희 회사에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멘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멘토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선생님만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니. 설렜어요. 며칠 후 수진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났어요.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나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상담하고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4명의 학생을 만났어요. 모두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었죠. 안녕, 나는 김선영이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편하게 불러도 돼. 아이들이 어색해 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열었죠. 선생님, 저는 공부를 못해요. 괜찮아.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저는 집이 가난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들과 얘기하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교단에 섰던 시절이요. 그리웠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밝아졌고 꿈을 갖게 됐죠. 선생님, 저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좋아. 내 꿈을 응원할게.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고맙구나.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했어요. 저도 아이들이 필요했죠. 서로 의지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강연 제의가 왔습니다. 교육 관련 세미나였어요.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상처를 드러내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강연장은 가득 찼어요. 100여 명이 왔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교사로 살았던 김선영입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은희에게 배신당한 일, 제자들이 구해준 일, 다시 일어선 과정을요. 저는 딸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죠. 하지만 제자들이 저를 살렸어요. 청중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교육은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언제 싹이 틀지 모르죠. 하지만 반드시 자라납니다. 제 딸은 저를 배신했지만 제자들은 저를 기억해 줬어요. 그게 교육의 힘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우레와 같았죠. 저는 울컥했습니다. 강연 후 많은 사람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이 생겨요.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걸 알았죠.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배웠다.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신당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은희는 날 배신했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수십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나를 기억해 준다. 이제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살 것이다. 더 당당하게, 더 의미 있게.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은 계속될 거예요. 은희 없이도 혼자서도. 저는 충분히 강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도와줄 아이들이 있었죠. 이게 제 두 번째 인생입니다. 더 나은 인생이에요.